안녕하세요. TCN 카페지기 김세혁입니다. 2011년 말쯤에 제가 네이버 카페에다가 TCN 사이트를 개설하고 나서 꽤 오랜 기간 별다른 활동 없이 지내다가 작년 이맘때부터 뜻을 함께하는 몇 분들이 함께 해주시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자리를 마련할 수 있어서 굉장히 뜻깊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 하나정밀기계라는 산업용 장비 제조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고요. 오늘은 저희 회사에서 매뉴얼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소개하는 세션을 준비해 봤습니다. 내용 중에 일부는 좀 보안 사항이 있어가지고요. 대명사화하기도 했고, 이미지들은 좀 잘 안 보이게 제가 흐릿하게 처리를 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센스 있게 감안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세션 들어가기 전에 동영상 하나 보고 시작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러닝타임은 약 3분 정도 되고요. 근데 제가 깜빡하고 볼륨 조정을 못해서 동영상의 소리가 좀 큽니다. 깜짝 놀라시지 않게 영상 재생되는 동안에는 볼륨을 잠시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회사 홍보용 동영상 보신 건데
어떻게 소리가 좀 컸죠? 네. 제가 이번 세션 설명하기 전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많이 안 놀라셨죠? 네. 오늘 세션에 참여하신 분들이 처음 보실 것 같은데, 침 마운터라고 불리는 산업용 장비입니다. 여러분들이 늘 손에 들고 다니는 핸드폰이나 그리고 컴퓨터, 전자제품, 그리고 자동차도 요즘 전기차를 비롯해서 전장부들이 굉장히 화려하죠. 그런 데에는 PCB라고 불리는 전자회로 기판이 들어가는데, 그 기판 위에다가 전자 부품들을 안착시키는 데 사용하는 산업용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이 제품을 구입을 하면 기본적으로 5종류의 매뉴얼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제부터 제가 하나씩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영상에서 보신 바로 그 제품입니다. 오른쪽 5개의 작은 동그라미 안에다가 제가 매뉴얼에 대한 소개를 담아놨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관리자 안내서입니다. 화면에 보고 계시는 게 매뉴얼 표지고요. 각 모퉁이를 보시면 이렇게 직선으로 돼 있는 선들이 좀 있는데, 이게 재단선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매뉴얼을 많이 만들어 보신 분들은 있겠지만, 혹시 인쇄를 안 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보여드릴 겸 제가 실제 이미지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관리자 안내서에는 장비 사용 시 유의해야 될 사항, 그리고 기본적인 제품 사양에 대한 정보를 시작으로 공급할 PCB의 크기를 정의하고, 장착할 부품을 등록하고, 장착할 지점을 정의하고, 그리고 생산할 때 옵션 설정을 하거나 캘리브레이션 하는 방법에 대해서 A4지 기준으로 한 300에서 500페이지 정도 분량으로 만들어집니다. 이 매뉴얼을 제작하려면 기본적으로 제품 규격서, 모듈 규격서, 그리고 캘리브레이션 규격서와 같이 개발 부서에서 만든 기초 자료, 기준되는 자료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장비에 탑재된 소프트웨어를 PC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버전으로 새로 제작을 해서, 제가 이런 개발에서 다양한 기준 자료를 받아서 매뉴얼을 만들게 됩니다. 실제 사용 화면하고 동일하게 연출해서 캡처를 하기도 하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일러스트나 포토샵을 이용해서 개념도를 만들어서 넣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개발 자료 바탕으로 테크니컬 라이터들이 컨텐츠를 채워나가면서 서로 리뷰하면서 완성도를 높여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문제 해결 안내서입니다. 장비를 사용하는 환경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떤 부품을 쓰는지, 어떤 온도, 습도 환경에서 사용을 하는지, 어떻게 프로그래밍해서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예측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 가끔씩 연출이 되는데요. 장비에서 알람이 삑삑삑삑 이렇게 울린다거나 에러 메시지를 팝업하는 경우가 생기면 그에 따른 조치 방법을 알려주는 매뉴얼입니다. 에러 코드 정의도 개발해서 하고요. 그거에 따른 원인, 그리고 조치 방법도 당연히 개발 부서에서 초안을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그 초안을 가지고 저희 테크니컬 라이터들이 다시 고쳐 쓰고 개발과 또 협업 과정을 통해서 매뉴얼을 완성을 해 나가게 됩니다. 세 번째는 기술 정보 지침서입니다. 일반적으로 분해도 아니면 파트 리스트 이렇게 불리는 매뉴얼이고요. 이 매뉴얼은 기본적으로 3D 모델링 그리고 봄 2개의 기초에서 각 모듈별로 세세하게 분해도를 제작하고 콜아웃 처리를 해주고 넘버링 붙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서비스 자재 번호, 그리고 서비스 자재명, 이런 기본적인 정보들을 제공합니다. 장비가 고장나거나 이럴 때 당연히 부품이 필요하겠죠. 그때 필요한 부품들, 그리고 소모품들 구매를 하거나 할 때 이 매뉴얼이 기준이 되는데, 매뉴얼에 혹시나 잘못된 정보가 담기게 되면 실물 부품이 잘못 유통되기도 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칩 마운터는 보통 10,000개에서 한 20,000개 정도의 부품을 결합해서 만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서비스 단위를 어떻게 선정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서비스 단위를 선정하는 업무도
저희 매뉴얼을 만드는 부서에서 다른 동료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매뉴얼을 잘 만드는 측면도 중요하지만 관련된 기능을 이렇게 한 부서에서 묶어놓고 기능 중심으로 꾸려서 조직을 갖추는 것도 굉장히 효율적이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작업자 핸드북입니다. 매뉴얼 표지랑 이름부터가 앞에서 보여드린 세 가지와 좀 차이가 있는데요. 이 매뉴얼은 현장 오퍼레이터들이 PCB 생산할 때 참고하는 매뉴얼입니다. 이 핸드북에는 장비 오퍼레이팅에 필요한 기본적인 절차 그리고 작동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비주얼적인 요소를 많이 넣고 단계별로 굉장히 알아보기 쉽게 한 땀 한 땀 매뉴얼을 만듭니다. 이 매뉴얼의 주 독자가 실제 PCB를 생산하는 오퍼레이터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실수라도 있으면 바로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식별이 용이하게 비주얼하게 이렇게 신경을 써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유지보수 핸드북입니다. 저희 제품도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사용하면서 꾸준하게 유지보수가 필요한데요.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그런 활동들이 매뉴얼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일, 주간, 월간 이런 단위로 유지보수 포인트, 방법을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 제품이 좋아도 유지보수 안 하면 고장이 날 수밖에 없는 거 다 아시죠? 네.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이 매뉴얼도 아주 그냥 비주얼하게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고 있고요. 네, 현실은 고객님들께서 네, 잘 해주시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섯 가지 매뉴얼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고요. 이렇게 매뉴얼 만드는데 보통 신제품 기준으로 2, 3개월 정도 걸리고요. 양적으로 따져보면 한 1500에서 2000페이지 정도 다섯 권 합쳤을 때 이 정도 분량이 됩니다. 다음은 앞에서 보여드린 다섯 권의 매뉴얼을 제작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프레임메이커 그리고 인디자인이고요. 저희가 이런 방식으로 꽤 오래전부터 매뉴얼을 만들어 왔습니다. 다섯 가지 아까 보여드린 매뉴얼 중에서 앞에서 먼저 설명한 세 가지를 프레임메이커로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정형화된 포맷 그리고 수백 페이지 이상 되는 많은 분량을 다루기에는 아마도 이 프레임메이커가 적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나중에 싱글 소싱을 저희가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스트럭처 기반의 프레임메이커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두 개의 핸드북 매뉴얼은 인디자인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비주얼한 요소가 좀 많이 들어가고 편집적으로도 자유도가 높고 페이지 수가 많지 않은 경우에는 인디자인이 아마 무난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러스트레이터나 포토샵 같은 디자인 툴을 이용해서 이미지 제작하고 편집 같은 걸 하고요. 3D 모델링은 PTC사에서 나오는 크레오 일러스트레이트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브레이도를 저희가 만들고 있고, 웹 매뉴얼은 파일 개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다 돌아다니면 안 되기 때문에 인스톨 쉴드를 통해서 묶어서 저희가 릴리즈를 하고 있고, 매뉴얼 관련된 모든 소스 파일은 내부적으로 저희가 SVN 서버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SVN이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건 아닌데요. 물리적으로 버전 관리를 좀 편하게 하려고 자체적으로 간단히 그 서버랑 클라이언트를 설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사용자 매뉴얼 제작 과정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개발 부서에서 만든 기초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배포까지 이어지는지를 제가 간단하게 그려봤습니다. 앞서서 기초 자료랑 매뉴얼 제작 도구는 앞에서 설명을 좀 드렸으니까 이 슬라이드에서는 출판하고 배포 쪽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PDF랑 XML이 1차 산출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PDF는 인쇄물 형태 아니면 파일 형태 그대로 고객한테 전달이 되고요. XML은 다시 한번 후공정을 거쳐가지고 HTML 기반의 웹 매뉴얼이나 CHM 파일로 제작이 됩니다. 저희가 완전한 싱글 소싱 기반의 풀 자동 출판은 아니고요. 저희는 반자동 싱글 소싱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개발 프로세스에 따른 매뉴얼 준비 과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세션을 위해 준비한 자료의 배경 색상이 좀 화려한데 제가 색감이 좀 엉망진창이라서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스텝 1번부터 5번까지는 저희 회사 개발 마일스톤입니다. 보안상 이렇게 대명사와 처리를 했고요. 요거 감안해서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5번의 큰 승인 단계를 거쳐야지만 최종적으로 개발 완료가 됩니다. 사용자 매뉴얼은 첫 단계부터 개발부서와 협의를 통해 가지고 다양한 자료를 전달받을 수 있게끔 개발 업무 규정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사실 개발자들은 그 기능 성능 구현하는 거에 최적화되어 있고 몰두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규정에 잘 정의가 돼 있어도 오히려 거꾸로 뭐 어떤 자료를 주면 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되묻는 경우도 많긴 한데 그래도 한 회사 다니는 동료들이니까 얼굴 붉히지 않고 큰 소리 안 내고 잘 풀어가면서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제때 제대로 된 자료를 받아야지만 제대로 된 매뉴얼이 나온다를 계속 강조해 주시고 안 싸우는 것도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사용자 매뉴얼 계정 관리에 대해서 간단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희 회사는 변경점 정보에 대해서는 나름 프로세스화가 잘 안착이 되어 있는 편이라서 정보가 잘 수집이 되는 편입니다. 네, 다만 양이 좀 많고 가끔씩 복잡한 변경들이 좀 있어가지고요.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는데 아무튼 변경점 입수한 이후에는 매뉴얼 반영을 비롯해가지고 배포하고 알려주는 일까지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무리 매뉴얼 잘 만들어도 사실 독자가 안 보면 그만이거든요. 그래서 힘들지만 후속 활동까지 많이 신경을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일하는 동료들도 덕분에 많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Q&A를 짧게 준비해 봤습니다. 지난 7월에 저희 TCN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짧게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3가지 정도를 말씀해 주셨고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간단히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그 제조업에서 요구되는 테크니컬 라이터의 역량인데요. 사실 그 같은 분야가 아니면 어디 가서든 적응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학습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공계 출신이 적응하는 게 더 쉬울 거란 생각을 하는데 뭐 그건 지극히 주관적인 제 생각이고요. 문과생도 반도체 관련 제조업 테크니컬 라이터가 되는 데에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더 중요한 건 개발자의 소통 능력, 개발자와의 소통 능력, 그리고 이를 정리해가지고 콘텐츠로 뽑아낼 수 있는 능력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개발 부서를 상대하는 방법에 대한 질문이네요. 첫 번째는 젠틀하게 프로세스로 이렇게 잡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게이트마다 결제권을 요구하고 반드시 거쳐가도록 만드는 방법이고요. 실제로 저희 회사에서도 기초 자료가 부실해가지고 기초 자료를 매뉴얼 제작 담당자들이 평가해서 빠꾸시키는 프로세스도 예전에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거머리처럼 계속 교육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개발 부서에서 차라리 기초 자료를 잘 만들어 주자. 이렇게 상황을 바꾸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싶고요. 세 번째 질문은 변경점을 모으는 것 같습니다. 뭐 앞에 설명드린 내용이 있겠지만 쫓아다니기 시작하면 매뉴얼 담당자들이 테크니컬 라이터들이 개발자를 쫓아다니기 시작하면 좋은 상황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프로세스 운영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고요. 가능하다면 결제권까지 또는 합의권까지 이렇게 가져가서 정말 제대로 된 정식 절차에 따라서 일을 해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회사를 바꿔가는 게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여기 세 가지 말고도 혹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저희가 TCN 카페는 그 문 닫지 않고 24시간 열어두니까 그쪽에 올려주시면 보고 또 답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해 5월에 TCN 로고를 바꿔봤는데 혹시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TCN 로고가 너무 오래되고 낡아가지고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늘 가지고 있었는데 작년 10월경부터 함께 운영진으로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로고의 의미를 굳이 설명드리면 운영진 분들이 다니는 회사의 로고에서 메인 컬러 하나를 따오고요. 약간 투명하게 처리하고 그리고 나서 약간씩 어긋나고 그리고 살짝은 투박하게 이렇게 겹쳐 올린 형태로 그대로 두었습니다. 운영진들이 그 분야도 다 다르고요. 주특기도 다르고 커리어 쌓아온 것도 다 다르고 그렇지만 TCN이라는 저희 커뮤니티를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신 거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담았다. 뭐 이렇게 제가 억지로 의미를 부여해서 한번 저 혼자만 알게 만들어서 올려놨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온라인 미더비 됐든 오프라인 모임이 됐던 어떤 형태로든 조금 더 나아감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 오늘 세션은 짧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업무적 글쓰기가 고민인 당신을 위해 라는 주제로 오늘 세션 발표를 맡은 남정현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우선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IT 업계에서 일하기 시작한 지 올해로 15년 이상이 되었고요. 이 분야에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한 것은 이보다 조금 더 일찍 시작을 했기 때문에 20년 이상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자 출신이기 때문에 커뮤니티 활동들 하면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소정의 심사 과정을 거쳐서 이제 전문가들에게 커뮤니티에 공헌했다는 활동의 감사의 표시로 이제 2009년부터 매년 어워드를 수상을 하고 있고 현재도 관련해서 개발자 커뮤니티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활동하는 것과 별개로 저는 테크니컬 라이터로서 이제 일하기 시작한 지 이제 올해로 3년, 이제 4년 차 접어들고 있고요. 현재는 네이버 TCN 카페 운영진으로도 활동하면서 이제 지금 보고 계시는 TCN 미드업 등 여러 테크니컬 라이터 분들과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세션들을 마련하고 앞으로 오프라인과 온라인 컨퍼런스를 준비를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쓰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번 세션은 사실 앞에 혹은 이제 다른 세션들에서 주로 테크니컬 라이팅을 주 업으로 하시는 분들을 위한 내용들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 반해서 오늘 제가 이 세션에서 다룰 내용은 전체적으로 문서화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거나 혹은 앞으로 테크니컬 라이터가 된다고 하면 어떻게 업무적인 문서화를 다뤄야 될지, 업무적으로 글을 써야 될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 조금 더 초심자에 가까운 그런 내용들을 주로 담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업무적으로 문서화를 한다라고 하실 때 사실 많이 힘들다, 힘겹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피하기만 할 수는 없는 주제이기도 하죠. 이것을 저는 부채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채가 뭘까요? 한자로 쓰면은 빚을 지고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처음에 빠르게 시작하거나
투자 유치를 받기 위해서 요즘 스타트업들이 빠르게 아이디어를 구상하기 위해서 다소 어설프지만 어떤 형태로든 시제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약간은 무리를 해서라도 어떤 기술을 개발을 하기 위해 상당히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시게 되는데요. 이제 이렇게 빠른 속도로 제품화를 하게 되면 사실은 제품 자체가 단가가 너무 높다거나 혹은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은 상태로 출시가 되곤 하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서 기술 부채가 쌓이고 나면 어떤 형태로든 이것을 풀려고 노력을 하시게 될 겁니다. 이것을 풀고 나서 어느 정도 시장에 안착을 하고 안정화가 됐다고 생각을 하면 본격적으로 이제 채용에 관련된 부분들을 고민을 하시게 되겠죠. 이 채용에 관련된 부분들을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게 될 때 마주하시게 되는 것이 바로 문서화 부채, 지식 부채라고 저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서화 부채를 갚지 않는다고 하면 어떤 일들이 생기게 될까요? 문서화에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을 말로 다 설명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겠죠. 제가 일하는 개발자 분야에서는 이것을 이제 마우스 드리븐 디벨롭먼트라는 약간의 자조적인 그런 느낌이 섞인 그런 농담 반 진담 반의 그런 얘기들을 하곤 하는데요. 뭐 개발 분야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일반 일상 업무라던가 다른 모든 분야의 모든 직군의 업무들이 다 이런 위험성을 내포를 하고 있죠. 말로 알잘딱깔새라고 하면서 대충 뭐 이야기하면 개떡같이 이야기를 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다는 뭐 이런 비논리적인 이야기들을 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렇게만 이야기를 해가지고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채용이 되면 참 좋겠죠. 문서화를 굳이 할 필요도 없고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안 그래도 채용하기 어렵다고 요즘 아우성인데 애써 채용한 사람을 아무런 의미 없이 바로 정글에다가 던져 놓으면 회사에 오래 있으려고 하진 않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단순히 지식이나 업무 인수인계상의 부채일 뿐만이 아니라 온보딩과도 직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직군에 상관없이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도를 높여서 회사 내 자산에 대해서나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나 문서화를 빠짐없이 해야 된다라는 그런 또 하나의 어떤 당면 과제를 맞이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문서화는 어려운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갚기 어려운 부채이기도 하죠. 이 갚기 어려운 부채를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상환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 제 세션을 들으러 와주신 모든 분들께 응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개발자로서 일을 하다 보니까 예제로 GitHub의 예제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GitHub에서 보면 인기 있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은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이 GitHub 리포지터리 웹사이트의 첫 화면을 리드미라고 하는 파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 리드미라고 하는 파일 안에는 프로젝트가 왜 만들어졌고 무엇을 위해 쓰이고 있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고 또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려면 어디를 봐야 되는지 등등 프로젝트를 사용하거나 이해하거나 혹은 오픈소스 프로젝트 개발에 참여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모두 집대성에서 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읽어보기 어렵지 않고 누구나 쉽게 지식에 대해서 이제 기본 배경 지식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쉽게 문서를 참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페이지도 안 되는 내용이긴 하지만 이 리드미를 보고서 첫인상을 결정하는 데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업사원들에게 미션을 던지는 것 중에 엘리베이터 스피치라고 하는 그런 미션이 있죠. 엘리베이터 안에 탑승을 했는데 어떤 임원과 영업사원 한 명이 단 둘이서 탑승을 했고 엘리베이터가 한 3분 정도만 같이 이제 두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여기서 이 3분 안에 임원을 구워 삼든 아니면 뭐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든 영업 실적을 낼 수 있는 그런 세일즈를 해내는 스킬을 엘리베이터 스피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와 상당히 유사한 성질을 가집니다. 이미 리드미가 잘 갖추어져 있는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이제 리드미를 보고서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 어떻게 프로모션 해야 될지에 대해서
쉽게 알고 여기에 맞춰서 활용할 수 있겠지만, 반면에 리드미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프로젝트인 경우에는 코드가 아무리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사람들에게 프로젝트의 유용성을 알리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오픈소스 프로젝트랑 마찬가지로 업무상에 있어서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이나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을 이제 이런 오픈소스 프로젝트여서가 아니고 모든 상황에 있어서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스킬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런 비문학 글쓰기, 문학 글쓰기와는 다른 거죠.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사실과 어떤 정확성에 근거해서 글을 쓰는 이런 비문학 글쓰기를 무리하지 않고 초점에 맞추어서 세 가지 접근 방법을 통해서 잘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실무에서 업무적으로 글쓰기를 잘하는 방법을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부터 그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Today's Coffee라는 어떤 커피 브랜드가 테일윈드라는 회사 안에서 임직원 전용 디지털 주문 서비스 앱과 서비스를 만들어서 출시를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이 앱을 사용할 바리스타, 고객, 그리고 앱이 실행되는 태블릿 PC를 관리하는 엔지니어들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이런 앱과 서비스에 대한 가이드 문서를 어떻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라면 첫 단계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독자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즉, 이 제품이나 이 업무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끔 뭔가에 대해서 문서를 쓸 때 아니 이런 것도 모른단 말이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될 정도로 어디까지 디테일하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늪으로 빠져든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되게 좀 앞이 안 보인다고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사실 이런 생각은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요, 독자가 누군지 분석을 제대로 했다면 더더욱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겠죠. 이 예제에서 나타나 있는 상황을 표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크게 세 카테고리의 사용자로 나누었는데요. 첫 번째는 음료를 주문하시는 손님들, 그리고 두 번째 바리스타님들, 세 번째 현장 엔지니어로 A, B, C로 코드를 부여해서 각각 나누었습니다. 적어도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제품이나 이 문서를 보고 어떤 기능이나 정보를 얻기 위해서 활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열거한 독자들이 이 제품을 가지고서 할 법한 일, 이 문서를 보고서 얻고자 하는 그런 정보들이 무엇일지를 단순히 열거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료를 주문하시는 분들이 이 앱과 서비스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시게 될지 한번 상상을 해보면서 표로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처음에 앱을 설치하는 단계에서부터 앱에 로그인하고 이제 바로 주문하는 경우, 모아서 주문하는 경우, 그리고 이제 음료를 주문이 다 됐을 때 어떻게, 주문이 처리가 다 됐을 때 어떻게 통지를 받고 수령하게 될지에 대한 것, 그리고 본인의 기호나 프로필에 대한 설정, 그리고 공지사항 확인이나, 그리고 앱을 업데이트하는 과정까지 이런 일들을 앱을 가지고서 커피를 주문하시는 고객분들이 사용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짐작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열거만 했지만 사실 생각보다 많은 내용이 이 안에 들어가 있을 수 있는데요. 당장 초기 설치 단계에서부터 꽤 많은 디테일한 내용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앱을 시장에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 같은 곳에다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를 한다고 하면 크게 설명할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트라넷용 모바일 앱을 출시를 해보게 된다면 실제 이런 앱스토어를 통해서 배포하는 것과는 다르게 굉장히 챙겨야 할 내용이 많다는 것을 관련 실무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쉽게 아실 수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초기 진입 장벽으로 작용을 해서 충분한 설명과 가이드가 되지 않는다면 앱을 출시를 해놓고도
낮은 이용률과 낮은 KPI 때문에 고전을 하시게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단순히 열거를 해봤지만 앱 설치가 초반 도입에 있어서 상당한 애로사항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파악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외에도 이제 주문을 할 때에는 이제 이렇게 내부 시스템에서 바리스타 분들이 사용하는 이런 사내 카페를 운영한다고 가정했을 때 일반적으로 매출을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이 되는 뭐 S사나 뭐 E사나 I사 같은 그런 일반 카페 브랜드에서 커피 주문을 하는 것과는 다르게 바리스타 분들이 목적을 가지고서 이제 커피 재고가 최대한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면서 커피를 최고의 품질로 유지를 하면서 원하는 사람들에게 딜리버리가 될 수 있도록 퀄리티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라는 나름의 목적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목적에 맞추어서 앱의 동작 방법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무인 주문 앱 서비스와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아닌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특성을 가이드에서 친절하게 잘 설명을 해야지 사용자들의 불만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는 것도 예상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습해 볼 수 있는 내용은 이런 구체적인 디테일한 요구 사항들을 가지고 바리스타나 엔지니어 분들은 어떻게 이 시나리오를 분석해서 구체화를 해볼 수 있을지, 그것을 연습해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객들이나 독자가 할 법한 일들을 열거를 해본다면 당연히 그 다음으로 이 작업들을 수행을 해보면서 예기치 못한 그런 어려움들 혹은 각자가 생각했었던 이상적인 모습에서 벗어나는 상황을 쉽게 마주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요리책에 주로 비유를 하는데요. 다들 그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요리책을 보고 혹은 요리 레시피를 보고서 요리를 할 때 요리책에는 분명 한 큰술이라고 적혀 있는데 요리에 대한 어떤 감이나 경험이 많이 부족하신 분이라면 이 한 큰술이 작은 숟가락으로 한 큰술인 것인지 큰 숟가락으로 한 큰술인 것인지 뭐 밀리그램이나 그램수로는 몇 그램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감이 없기 때문에 똑같은 레시피로 요리를 하더라도 사람마다 다른 맛의 어떤 요리가 만들어지는 것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혹은 너무 음식이 짜게 되거나 너무 달게 되거나 하는 등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뭔가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워크어라운드를 적용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는 것이 상황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제 요약된, 열거된 어떤 표를 만들어서 계획을 해서 문서를 작성을 하신다면 고객 지원 부서로 들어오는 상당수의 문의를 크게 줄이거나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제점을 수집을 하는 것은 이 시나리오나 요구사항을 보고서 고객들이 겪을 만한 어려움을 상상을 해보는 것을 수집해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이제 애자일 기반의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의 경우에는 MVP라고 하죠. 최소한의 어떤 가용 가능한 그런 제품을 선출시한다라는 것에 그런 기조를 두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타임프레임 안에 모두 담지 못했던 미진한 기능이라던가 알려진 문제점에 대한 것도 이곳에 같이 반영을 해두는 것이 문의사항 인입을 줄이는 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3단 접근을 통해서 목차를 구성을 해보면 상당히 그럴듯한 목차가 완성이 되는데요. 이제 누구를 위한 가이드인지 정의를 해두고 시작을 하면 이 가이드를 특별한 준비 없이도 읽을 수 있는 가이드인지 아니면 선수 지식을 반드시 갖추어야만 읽을 수 있는 가이드인지를 명확하게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 가이드를 통해서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는지 목적이나 목표를 분명하게 세워서 전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어떤 예를 들어 제품에 대한 가이드를 만든다고 했을 때 제품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나 조작법을 설명하는 것과 같은 1차원적인 내용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 제품이나 어떤 업무 지식을 가지고서 무엇을 할 것인지 실증에 기반해서
실제로 하고자 하는 일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유익한 가이드를 만드는데 훨씬 더 빠르게 다가갈 수 있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움들, 일을 하다 보면, 사용을 하다 보면 발생할 수 있는 어려운 점들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가이드를 만들어줌으로써 고객들에게 직접적인 문제 해결 도움을 줄 수도 있을 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고객들의 피드백으로부터 추가해야 될 내용을 역으로 이끌어낼 수도 있기도 하기 때문에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런 발전하는, 진화하는 어떤 문서를 만드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예로 든 것은 사용자 가이드를 가지고 예로 든 것인데요. 사용자 가이드뿐만이 아니라 이와 같이 복자 분석, 행위 분석, 그리고 문제점 분석을 통해 3단 접근을 이용해서 어떤 형태의 문서든 대부분의 문서, 블로그 글 혹은 다양한 업무 매뉴얼 등에 두루 적용할 수 있고 범용성 있게 적용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뼈대를 부상을 해서 조금씩 문서를 만들어 나가는 연습을 해보시면 더 유익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업무를 객관적으로 받아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찾고 계시지는 않나요? 저라면 이런 부분들을 업무의 내용을, 목적을, 그리고 목표나 구성원들이 알아야 될 세부 사항들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차근차근 정리를 해보는 것을 시도해 볼 것 같습니다. 이때 문서를 단순히 그저 많이 만들기만 한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하는데요. 본능적으로 예외는 있겠지만 본인이 좋아하는 방향의 콘텐츠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면 사람은 문서나 긴 텍스트를 읽는 것에 상당한 피로감을 느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문서를 잘 만들기 위해서는 관리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문서의 분량을 조절하는 것도 저는 매우 중요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무작정 생각나는 대로 문서를 많이 만든다고 해서 그 많은 내용의 문서들을 모두가 다 읽어줄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계획에 따라서 꼭 필요한 문서만을 정확하게 만드는 그런 전략을 취해보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비문학 글쓰기에 친숙해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보를 전달하고 꼭 필요한 내용을 전달하는 그런 문서와 글쓰기 연습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쉽지는 않지만요.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하단에 이메일 주소와 제 홈페이지 주소가 같이 나와 있으니까 살펴보시고 저에게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기타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연락을 주고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세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NC소프트에서 근무하고 있는 19년차 테크니컬 라이터이자 테크니컬 에디터입니다. 저는 테크니컬 라이팅에서 다양한 테크니컬 라이팅 기법이나 비법을 많이 아는 것보다 테크니컬 라이팅의 기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기준과 원칙을 만들어 이를 일관되게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내용은 크게 두 개의 주제입니다. 우선 테크니컬 라이팅 기본 이해 및 원칙에 관한 것과 이를 기반으로 테크니컬 라이팅 업무 역량을 빠르게 높이기 위한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교육은 초급 수준의 테크니컬 라이팅 기본 교육입니다. 물론 기존에도 테크니컬 라이팅 기본 교육은 많았지만 이를 실무에 적용하기엔 여러 아쉬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교육은 테크니컬 라이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실무에 적용하는 실질적인 방법과 업무 역량을 빠르게 높일 수 있는 내용 위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많은 테크니컬 라이터들에게 테크니컬 라이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한 가지를 뽑아보라고 하면 각자 나름의 핵심 요소를 답하곤 합니다. 그중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은 독자, 구성, 작성 기법, 스타일 가이드, 템플릿, 용어, 도메인 지식, 사용자 피드백에 관련된 키워드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한 핵심 요소와 비슷한가요?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테크니컬 라이팅의 핵심 키워드는 거의 이 범위 안에 포함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키워드가 제가 오늘 테크니컬 라이팅 기본 내용 이해에 대한 파트에서 소개할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이런 테크니컬 라이팅의 중요 요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중요하지 않은 건 없습니다. 하지만 테크니컬 라이팅 시작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저는 독자, 즉 사용 대상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대부분의 테크니컬 라이팅 시작에 보면 독자, 사용 대상에 대한 내용이 먼저 나옵니다. 독자를 제대로 이해하고 분석하는 게 테크니컬 라이팅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테크니컬 라이팅을 하면서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대상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미 잘 아시겠지만 테크니컬 라이팅은 특정 대상인 스페시픽 오디언스에 맞춘 기술 글쓰기입니다. 다시 말해 타겟 오디언스가 아주 명확합니다. 가령 사용 대상을 개발자라고 하면 테크니컬 라이팅에서는 좀 더 특정된 대상으로 클라이언트 개발자, 서버 개발자, DB 개발자, 앱 개발자, 웹 개발자처럼 좀 더 구체적인 대상으로 한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정하게 한정된 사용 대상의 지식 수준도 파악해야 합니다. 모든 개발자가 다 똑같은 지식 수준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왜 독자가 중요할까요? 독자를 제대로 이해하고 분석하는 게 테크니컬 라이팅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사용자와 지식 수준이 정해지면 그에 따라 기술 문서에서 사용하는 용어, 내용, 어조, 형식이 모두 달라집니다. 가령 영어에 있어 초보자에게는 약어, 두문자어, 전문 용어 등이 거의 없어야 이해하기 쉽고 전문 용어나 약어 등은 별도로 풀어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에 있어 초보자는 특정 정보는 일반 정보로 비유해서 표현하거나 배경 정보를 많이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조는 초보자인 경우 인포멀한 문장을 사용하는 게 좋고 형식에 있어 초보자는 그래픽, 강조, 색깔, 레벨 등 가독성을 높일 수 있는 디자인적 요소와 그래픽을 포함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독자가 정해지면 용어, 내용, 어조, 형식이 사용자 수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독자, 즉 사용 대상 분석 못지않게 아주 중요한 테크니컬 라이팅의 핵심 요소가 구성, 즉 목차나 메뉴 구성에 대한 것입니다. 사용 대상과 사용자 수준을 분석했다면 제공할 목차나 메뉴 구성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구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조의 명확성과 논리적인 구성의 제공입니다. 당연히 합리적인 구성 방식으로 제공되어야겠죠. 하지만 목차 구성 역시 사용 대상에 따라 목차 구성 방식이 달라집니다. 어떤 목차를 선택해야 할지 결정하는 핵심은 사용 대상과 제공할 가이드의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사용 대상이나 가이드 목적에 따라 목차 구성을 주제별, 단계별, 문제별 목차로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가이드는 흔히 단계별 목차 구성 방식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이 구성 방식이 초보자에게도 유리한 방식이기도 합니다. 좀 더 사용 수준 높은 사용자라면 주제별 목차 구성으로 제공하는 것도 좋습니다. 가장 어려워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구성이나 사용자가 가장 많이 참고하는 내용 위주로 구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슈나 문제 해결을 위해 문제별 목차 구성도 가능합니다. 즉, 구성은 사용 대상, 사용 수준, 그리고 가이드 목적에 따라 구성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걸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각각의 구성 방식에 대한 장단점은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테크니컬 라이팅 업무를 하는 많은 분들이라면 작성 기법은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테크니컬 라이팅의 다양한 작성 기법을 제대로 알고 실무에 잘 적용하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각각의 요소를 일일이 다 이해하고 적용하는 방법을 소개하기엔 시간적 제약도 있고 설명할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부분이므로 실무 적용을 위한 접근 방법에 대해 간략히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중 테크니컬 라이팅 작성 기법에서 가장 핵심이기도 한 명확성에 대한 내용만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명확성이 무엇이고 명확성을 기술 문서에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명확성을 아래와 같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명확성은 한 문장을 한 번 읽어서 이해되도록 작성하는 것, 두 번 읽지 않도록 작성하는 것, 이건 제가 임의로 정의해서 이해한 것은 아닙니다. IBM에서 출판된 Developing Quality Technical Information 책에 보면 6장의 클래리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와 같은 영문 문장이 나오는데 이 책의 6장 첫 단락에 명확성에 대한 개념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자신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성 개념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명확성이 없는 문장이란 아래와 같은 조건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읽어서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한 문장에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명확성 개념을 이해하고 여러 번 읽어도 명확하게 이해되지 않는 문장을 발견했다면, 그렇다면 명확성 있는 문장으로 테크니컬 라이팅 기법을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저만의 기준이자 라이팅 체크리스트를 활용합니다. 명확성이 결여된 문장에 이런 체크리스트 기준을 적용해 보면 명확성 있는 문장을 작성할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테크니컬 라이팅의 작성 기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조금 감이 잡히시나요? 테크니컬 라이팅 기법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도 테크니컬 라이팅 기법으로 정리해 놓은 게 180개 이상은 됩니다. 하지만 기술 문서를 작성하거나 검토할 때 이런 기법을 모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상 적용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이 되는 3, 40개 이내로 정리해 놓고 그중 10개에서 20개 내외로 집중적으로 이런 기법을 적용하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테크니컬 라이팅 기법을 많이 아는 것보다 테크니컬 라이팅 작성 기법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실무에 잘 활용할 수 있는 기준과 체크리스트를 잘 만들어 관리하는 것이 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스타일 가이드에 대해서 간략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스타일 가이드가 꼭 필요할까요? 정말 필요하다면 왜 필요한지 잘 고민해 보세요. 스타일 가이드를 만들고 유지하고 관리하는 게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스타일 가이드가 필요하다면 필요 목적에 부합하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가령 아래와 같은 경우라면 스타일 가이드가 있으면 좋습니다. 공동으로 문서 작성을 많이 하는 경우, 제공할 문서가 다양한 경우, 문서 작성자에게 일관된 문서 품질을 요구하는 경우 스타일 가이드가 있으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자신만의 스타일 가이드를 만들어 놓는 건 좋지 않습니다. 가능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IBM처럼 글로벌 기업의 문서 스타일 가이드를 잘 참고해서 활용하는 편이 좋습니다. 스타일 가이드를 만든다고 잘 활용되는 것 역시 분명 아닙니다. 이미 이야기한 것처럼 스타일 가이드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 역시 만만한 것이 아니며 많은 리소스가 들어가게 됩니다. 회사 내 인하우스 스타일 가이드가 필요하다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IBM과 같은 스타일 가이드를 참고해서 각 회사 사항에 맞는 인하우스 스타일 가이드를 만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가능한 글로벌 업체의 스타일 가이드를 잘 활용하는 게 훨씬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기술 용어, 전문 용어와 관련된 용어에 대한 내용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기술 문서에 포함된 어려운 용어만 쉽게 이해시켜도 쉬운 문서가 됩니다. 각 회사마다 또는 기술 도메인마다 사용하는 기술 용어나 전문 용어는 다양합니다. 기술 문장에서 용어가 이해되지 않으면 아무리 쉽게 쓰여진 문장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려운 용어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면
용어 정리나 용어 해설 또는 용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물론 기술 문서에서는 구체적인 예시나 비유를 통한 용어와 개념을 이해시키는 것 역시 정말 중요합니다. 어려운 용어가 많다면 용어를 이해시키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자, 이제 기술 정보에 대한 배경과 도메인 지식 이해에 대한 내용입니다. 각 회사마다 사용하는 영역, 즉 도메인마다 기술 지식 정보가 다르므로 테크니컬 라이터라면 해당 도메인 지식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흔히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도메인 지식을 모르고 테크니컬 라이팅을 할 수 있을까? 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깊이 있는 테크니컬 라이팅을 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명확하게 내용을 전달하려면 도메인 기술 지식을 모르고서는 제대로 된 기술 정보를 제공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자와 기술 소통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결국 제대로 된 테크니컬 라이팅을 하려면 저는 의도적으로라도 도메인 지식은 꼭 습득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테크니컬 라이팅의 중요한 핵심 요소 중 마지막에 있는 사용자 피드백입니다. 테크니컬 라이팅에서 독자를 분석하는 것이 테크니컬 라이팅의 시작이라면 지속적인 문서 품질을 개선해 나가는 건 사용자 피드백이 필수입니다. 그런데 사용자 피드백을 받지 않는다? 사용자 인터뷰를 하지 않는다? 사용자 데이터를 분석하지 않는다? 이건 문서 품질을 개선하고 싶지 않다는 것과 같습니다. 문서 품질을 개선한다는 건 결국 사용자의 의도와 사용성에 대한 피드백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사용자 피드백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사용자 설문, 사용자 인터뷰, 사용자 데이터 분석 등은 매년 반드시 하는 걸 권장합니다. 자, 빠르게 많은 테크니컬 라이터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테크니컬 라이팅의 기본 요소를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게 테크니컬 라이팅에서 중요한 기본 요소라면 이제 이런 기본 내용을 이해하고 테크니컬 라이팅 실무에 잘 적용하면서 업무 역량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럼 두 번째 주제를 시작하겠습니다. 테크니컬 라이팅 업무 역량을 빠르게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정도라고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테크니컬 라이팅 기법을 실전에 적용하는 방법이나 테크니컬 라이팅을 이해하는 눈높이는 빠르게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소개할 내용은 4가지입니다. 구글 테크니컬 라이팅 기본 교육, 테크니컬 라이팅 전공 필수와 같은 도서, 테크니컬 라이팅 트렌드, 관심, 열정, 노력. 구글 테크니컬 라이팅 기본 교육과 테크니컬 라이팅 필독 도서를 잘만 활용하면 테크니컬 라이팅의 기본 요소를 어떻게 기술 문제에 적용할지 관련 내용들이 좀 더 쉽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관련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소개하겠습니다. 테크니컬 라이팅 또는 테크니컬 에디팅의 중요 요소를 빠르게 익히려면 구글에서 제공하고 있는 구글 테크니컬 라이팅 기본 코스 과정을 한번 익혀보세요. 구글 테크니컬 라이팅 기본 교육에서는 테크니컬 라이팅 1과 2로 구분해서 테크니컬 라이팅 실무에 필요한 다양한 요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글 테크니컬 라이팅 과정에 접속해 보면 우선 전체적으로 테크니컬 라이팅 코스의 시작하기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테크니컬 라이팅 1과 테크니컬 라이팅 2 화면이 보일 겁니다. 여기서 테크니컬 라이팅 1을 보면 다양한 테크니컬 라이팅 기법 요소들이 있고 이를 한국어로 번역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능동태와 관련된 부분도 있고 명확한 문장이나 짧은 문장, 그 다음 목록이나 표에 대한 다양한 테크니컬 라이팅 기법을 제공하고 있으니 여기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내용들만 잘만 이해를 하더라도 실무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꼭 한번 기본 교육에 대한 내용들을 참고해 보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글 테크니컬 라이팅 기본 과정을 익혔다고 이 과정에 있는 내용을 국문 기술 문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아마 바로 적용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그럼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구글 테크니컬 라이팅 기본 교육에서 제공하는
항목들 기억하시나요? 뭐 수동태, 능동태나 짧은 문장, 명확한 정보, 목록과 테이블 이런 테크니컬 라이팅에서 중요한 요소가 구글에서 교육 과정으로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런 요소들 몇 가지를 국문 테크니컬 라이팅 문장에 실무에 적용하는 방법을 간단히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수동태와 능동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테크니컬 라이팅 기법을 공부하다 보면 수동태를 지향하고 능동태를 많이 쓰라고 권장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셨나요? 어떤 종류의 문서와 어떤 컨텐츠에 능동태를 쓰고 수동태를 써야 할까요? 왜 테크니컬 라이팅에서는 능동태 위주의 문장을 써야 할까요? 그 이유는 테크니컬 라이팅에서는 사용 가이드를 많이 작성하기 때문입니다. 사용 가이드는 사람이 주체로 액션을 수행하는 형태로 능동태 문장이 사용자에게 직관적이고 명확하게 전달을 하게 됩니다. 즉, 능동태 문장으로 명확하게 이해되도록 제공해야 오용 없이 제대로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테크니컬 라이팅에서 수동태 문장을 사용하면 안 될까요? 수동태 문장도 사용은 가능합니다. 주로 시스템 동작에 대한 설명에는 수동태 문장이 많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즉, 맹목적으로 테크니컬 라이팅에서는 능동태만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작성하는 문서에 따라 적절하게 능동태 또는 수동태를 사용해야 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는 목록, 리스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목록은 주로 언제 사용하시는지 아시나요? 목록은 절차, 우선순위, 정보 양의 강조, 주의사항이나 경고 이런 걸 표현할 때 사용하고 문장을 명확하게 전달할 때 사용하는 요소입니다. 그렇게 테크니컬 라이팅 기법에서는 명확성, 즉 클래리티에 포함되는 요소입니다. 목록은 일반적으로 순서가 있는 것과 순서가 없는 것에 따라 사용 방법이 다릅니다. 순서 있는 목록, 즉 넘버드 리스트는 순서나 우선순위가 있는 경우 사용하고 숫자로 된 1, 2, 3 또는 문자 형태의 ABC로 표현하고 순서 없는 목록, 즉 분리 리스트는 특징, 옵션, 컴포넌트처럼 동등한 항목을 병렬적으로 나열하는 경우에 많이 사용합니다. 각각의 목록, 즉 리스트 사용 방법을 제대로 알아야 가령 길게 작성된 문장에서 정보가 나열된 경우라면 순서가 없는 목록을 사용해보고 사용 절차를 안내하거나 우선순위가 있다고 하면 순서가 있는 목록을 활용해야 명확하게 전달을 할 수 있습니다. 즉, 테크니컬 라이팅 기법은 용도에 맞게 제대로 이해하고 사용하는 게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럼 표에 대해서 잠깐 알아볼까요? 표는 어떤 목적으로 많이 사용할까요?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표는 정보 비교, 정보 요약, 수치 데이터 표현, 프로세스나 절차 설명, 중요 정보 강조 이런 경우에 사용합니다. 표도 테크니컬 라이팅 기법에서는 명확성에 해당합니다. 테크니컬 라이팅 기법은 각 문장에서의 어떤 내용이 부족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어떤 기법을 적용할지 쓰임과 용도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이런 내용을 모른다면 테크니컬 라이팅을 실전 문장에 적용하기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테크니컬 라이팅 기법을 실전에 적용하려면 테크니컬 라이팅 기법은 어떤 내용에서 그리고 왜 써야 하는지를 꼭 질문하고 답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 작성하고 있는 기술 문서가 있다면 어떤 테크니컬 라이팅 기법이 필요하고 어떤 요소를 적용해야 할지, 그리고 지금 문서를 검토하고 있다면 어떤 기준의 검토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지를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제가 구글 테크니컬 라이팅에 있는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서 테크니컬 라이팅 기법을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설명을 드렸죠. 거기서 수동태, 능동태 영역에서는 스타일과 태스크 오리엔티드 그리고 리스트나 테이블 사용 관련해서는 명확성, 클래리티와 관련된 형태로 표기를 해놨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떤 기준으로 정했을까요? 그건 제가 여기서 설명할 책에 있는 내용을 참고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바로 Developing Quality Technical Information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저도 예전에 대학 재학 시 전공 필수 과목과 교양 과목 수강을 했습니다. 그 당시 전공 필수 과목을 다 이수하지 않고서는 절대 졸업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전공 필수 과목은 왜 원서로 된 것들이 그렇게 많은지 오히려 교수님이 원망스러운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안 볼 수도 없고 번역본을 구하든 알아서 번역을 해서라도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는, 그리고 졸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봐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테크니컬 라이팅 업무를 수행하면서 또는 준비하면서 전공 필수 과목 같은 테크니컬 라이팅 책을 발견하셨나요? 발견했다면 전공 필수 과목처럼 공부해 보셨나요? 저도 테크니컬 라이팅을 처음 시작할 때 기본 이론도 모르고 어디서 본 테크니컬 라이팅 기법은 본 게 있어서 능동태 위주로 쓰라는 내용만 보고 기술 문서에 있는 수동태 문장을 모두 능동태 문장으로 바꾸려고 했던 적도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테크니컬 라이팅 기법이라고, 이게 바로 제대로 적용하는 것이라고 오히려 잘못 알고 있던 때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테크니컬 라이팅을 한다는 건 개념과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컨텐츠에 맞춰 제대로 된 작성 기법을 이해해서 적용해야 한다는 걸 다양한 책을 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중 저에게는 전공 필수와 같고 테크니컬 라이팅 실무에 정말 많은 도움을 받은 책입니다. 여기에 테크니컬 라이팅이나 테크니컬 에디팅에도 도움이 되는 기법을 체크리스트 형태로 제공하는데, 여러분이 직접 모두 정리하고 국문에 적용 가능한 기법을 또다시 정리해 보세요. 이렇게 정리한 기법은 사내에 있는 매뉴얼이나 기술 문장 또는 타사의 매뉴얼을 분석해서 기법에 맞는 다양한 예제를 직접 만들고 정리해 놓으세요. 테크니컬 라이팅이나 테크니컬 에디팅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나만의 기준과 원칙을 만드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기준이 실제 기술 문서 품질을 개선하는데 정말 중요하게 적용됩니다. 기술 문서 품질을 제대로 개선해 보고 싶다면 꼭 반복해서 보세요. 매일 테크니컬 라이팅 관련 아티클이나 테크니컬 라이팅 블로그를 참고하고 정리해 보세요. 테크니컬 라이팅 분야도 기술 변화에 맞춰 트렌드는 언제나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테크니컬 라이팅 트렌드를 익히기 위해 다양한 해외 블로그를 참고했고, 그중 탐 존슨이 운영하는 블로그를 매일매일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탐 존슨 블로그를 통해서 닥스 에이즈 코드 방식의 마크다운 환경으로 문서 작성과 검수, 발행하는 트렌드를 익혔고, 실제 오래됐긴 했지만 사내 비법기 지라, 젠킨스를 이용해서 문서 파이프라인을 구축해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테크니컬 라이팅을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지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테크니컬 라이팅을 제대로 하려면 여러 분야의 정보나 트렌드를 꾸준히 익혀 나가면 좋습니다. 저는 현재 사내 개발자 대상의 NC 디벨로퍼 사이트에서 문서 작성, 검수, 발행에 필요한 CMS 환경과 개발 편의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궁극적으로 디벨로퍼 포털을 만들어가고 있어 디벨로퍼 포털과 관련된 트렌드에 관심이 많은 편입니다. 조금의 관심이 열정을 부르고 열정을 불태운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가장 빠른 업무 역량을 기르는 지름길일지 모릅니다. 이제 이 교육을 마무리하면서 테크니컬 라이팅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테크니컬 라이팅 실무에 제대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늘 고민하다 보면 자신만의 테크니컬 라이팅 기준과 원칙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순간 이런 기준과 원칙이 습관처럼 체화되어 테크니컬 라이팅 업무를 이전과 다른 눈높이에서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반복적인 연습과 도전을 멈추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전 이번 교육을 통해 또 다른 도전을 했습니다. 온라인 동영상 강의를 만드는 것 자체가 처음이라 동영상 도구를 찾고 동영상 편집 방법을 익히고 스크립트를 만들고 음성을 녹음하고 영상을 편집하는 과정의 반복이었습니다. 음성 녹음의 어조와 톤도 녹음 때마다 달라져 같은 걸 수차례 반복 녹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교육을 통해 오랜만에 테크니컬 라이터로서 또는 테크니컬 에디터로서 살아 숨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테크니컬 라이팅 실무엔 조금 떨어져 있지만 전 여전히 이 분야를 너무 좋아하고 국내의 테크니컬 라이터 선 후배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들의 테크니컬 라이팅 업무에 있어 또 다른 인사이트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저는 큰 보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과 관련해 추가로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TCN 카페 Q&A 게시판이나 개인적인 질문엔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가능한 모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